이번 시간에는 2장 호수의 모양과 크기 부분에서 호수의 모양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호수의 모양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그 모양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원형 서큘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원형이 되는 호수는 대표적인 것이 화구호죠. 화산 폭발하면서 생긴 화구호, 그 다음에 용식호라고 해서 그 석회암이 함몰돼서 용식되면서 함몰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원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이 넓어지는 그런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부채꼴이거나 아니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나라의 소형 저수지들이 대개 이 부채꼴형입니다. 상류로 가면 좁아지고 하류에선 넓어지는 그런 형태죠. 또 빙하호 중에도 빙하 퇴적물이 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계곡 입구에 쌓여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제 하류는 넓어지고 상류는 좁은 그런 삼각형에 가까운 부채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이 있는데, 타원형의 호수는 빙하호 중에 프로스트 소울 레이크라고 해서 그 평지에 빙하가 얼었다 녹았다 했을 때 녹은 상태에서 빙하들이 떠다니고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 빙하들이 떠다니면서 바람 방향으로 바닥을 팝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에 평행하게 약간 길쭉한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또 레비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강변을 따라서 강둑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비슷하게 길쭉한 그 타원형이 만들어지죠. 또 석호도 이 바닷가에, 우리나라 석호는 좀 원형에 가까운 게 많습니다만 미국의 석호를 보면은 바닷가를 따라서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타원형에 가까운 호수들이 되고요. 직사각형 렉탱귤러는 단층 작용으로 지각이 갈라졌을 때 이 렉탱귤러 형태가 나오고, 나뭇가지형은 덴드리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덴드라이트가 그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대규모 인공호, 우리나라의 대형 인공호들은 그 함몰된 수몰된 계곡이 길쭉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형을 띱니다. 그 다음에 초승달형이 있습니다. 루네이트, 달 모양이다. 그래서 우각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뭇가지형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 이게 소양호이고 이게 8호호입니다. 소양호를 보면은 이 그 계곡이 수몰이 돼서 아주 길쭉길쭉한 골짜기들이 많이 함입이 돼 있죠. 이런 그 많이 뗀 골짜기는 간혹 수질이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양호는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충주호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 하수가 들어오는 그런 그 많이 뗀 부위는 아주 부영양화가 심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 대형 인공호가 나뭇가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우각호는 소뿔이라는 뜻이죠. 소우의 뿔각자에서 소뿔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강의 유로가 변경이 되면서 과거의 강물이 흐르던 그 하도가 이렇게 호수로 남는 것이죠. 이런 그 평탄한 것을 그 범람원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영어로는 플러드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플러드 플레인은 큰 홍수가 났을 땐 물에 잠기는 곳이죠. 큰 홍수 땐 물에 잠기는 곳이고, 또 하도가 자꾸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도가 꿈틀꿈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뱀이 기어간다, 그래서 미엔더링을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행하천이라고 번역을 하죠. 미엔더라는 말은 뱀이 기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플러드 플레인은 굉장히 넓어요. 강폭보다 훨씬 넓은데, 많은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러드 플레인을 전부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은 다음에 농경지로 만들거나 주거지로 개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우각호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호수의 모양은 그 자체가 이 생태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양이 단순히 모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태계나 수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호수의 장축 방향과 바람의 방향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바람이 부는데 호수의 장축 방향이 일치하면은 바람이 물을 많이 끌고 가게 됩니다. 수면에서 바람이 물을 끌고 가는 거리를 영어로 fetch라고 합니다. 호수학 용어입니다. fetch. 그 이송거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호수가 바람의 방향하고 직각으로 놓이면은 바람이 별로 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의 혼합에 영향을 잘 주지 못하는데 이 호수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면 바람이 굉장히 수면에 있는 물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의 혼합이 많이 일어나죠. 바람에 의한 혼합이 강하게 일어나느냐 약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패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치가 길면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패치가 짧으면 혼합이 적게 일어난다. 그 바람이 물을 끌고 가면서 생기는 물의 흐름을 취송류라고 일본에서 한자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취는 부은다, 바람이 부은다는 뜻이죠. 송은 운송한다는 뜻이죠. 바람이 불어서 운송한다. 영어로는 wind driven curr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끌고 가는 current다 하는 거죠. 그 바람이 수면을 불어가면은 유속이 빠른 바람과 유속이 느린 물 사이에 저항이 생깁니다. 마찰 저항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 속도가 다른 두 유체 사이의 저항, 이것을 shear stress라고 부릅니다. shear stress라고 부르는데 shear stress가 이 물을 이동시키는 끌고 가는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호수의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으면은 이 패치가 길어지고 shear stress가 강해지고 취속류는 강해진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호수를 보면은 태백산맥에서 발원한 강들이 서쪽으로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그래서 그 강들이 대부분 서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시와호, 삽교호, 아산호 이런 것들은 그 작은 하천들이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들입니다.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하구에 바다와 만나는 곳에 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이 평지이고 이 호수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편서풍이 많이 불죠. 그 편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놓인 이 호수들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면에 있는 물질이나 플랑크톤들은 바람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동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호수의 모양과 방향, 이것이 호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호수가 이런 원형에 가까운 호수와 나뭇가지 모양을 하는 호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원형에 가까운 호수는 호수의 부피에 비해서 둘레가 제일 작은 것이죠. 원형이라는 호수는 부피에 비해서 둘레가 작다. 둘레가 작다는 것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접촉 면적이 작다는 뜻이고, 나뭇가지형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많이 진 연안을 가진 호수는 토양의 용출량이 큽니다. 토양이 많이 침식돼서 영양분이 더 많이 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부영양하기가 쉽고, 연안으로부터의 영양소의 그 유입이 많아집니다. 토양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그 숲이 있으면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있습니다. 이 낙엽은 유기물이고 거기에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낙엽이 많이 들어온다. 연안이 길수록 접촉 면적이 클수록 그 산림으로부터 들어오는 낙엽의 양이 많아지고 호수는 더 부영양화 되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수의 모양 가운데에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심입니다. 수심이 얕은 호수는 쉽게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호수의 저층에는 많은 영양염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이는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용출되는 인이 이 퇴적물에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층에는 인의 함량이 높아요. 수층에 비해서. 인의 함량이 높은 이 저층에 있는 영양염류 인이 물에 서서히 녹아서 확산돼 나오는데 수심이 얕으면 이 저층에서 용출되는 인이 표층으로 확산되기가 쉽다. 그 표층으로 확산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그 영양소를 흡수해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표층에 있고 영양염류는 저층에 있습니다. 저질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확산이 돼서 공급이 되려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공급이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심이 얕을수록 식물 플랑크톤이 밀도가 더 높아지고 부영양호가 되기 쉽습니다. 또 수심이 얕은 호수는 재부유로 인해서 혼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수심이 얕은 호수는 바닥에 있는 세디멘트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다시 떠오릅니다. 재부유돼서 물에 떠오르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지 않고 혼탁해지는 거죠. 보통 바람이 세게 불 때 혼합되는 재부유되는 깊이는 한 2m 이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2m 정도까지는 이 바람에 의한 믹싱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한 5m 밑으로 들어가면은 바람에 의한 혼합이 거의 영향을 잘 미치질 못합니다. 철원에 가면 학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자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늘 혼탁하고 부영양해요. 보니까 유역의 그 토질이 이 황토가 많아서 미세한 토사가 많이 침식이 돼서 들어오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2m가 안 돼요. 이게 수심이 얕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이것이 다시 재부유가 돼서 늘 혼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수지를 물을 빼고 바닥을 좀 파서 준설을 해서 수심을 깊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수심이 얕으면 수변 식생대가 넓어집니다. 그 수변 식생대가 잘 발달하면은 수변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죠. 그 광합성한 식물체가 죽으면은 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물속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수변 식물이 많아지면은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고 특히 그 식물이 만드는 그 유기물들은 이제 분해가 된 다음에 부식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수변 식생이 많은 그런 호수는 물이 갈색으로 되는 거죠. 부식질이 많아져 가지고 갈색이 되면서 부영양호되기도 쉽고 그런 호수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수심이 깊은 호수는 빙영양호가 되기가 쉽습니다. 수심이 깊은 호수는 플랑크톤이 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겨울에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는 물이 혼합이 일어나는데 표층에 있는 플랑크톤이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깊은 곳에는 빛이 없죠. 그러니까 잠시 빛을 받고는 혼합기에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니까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듭니다. 광합성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더 많고 그래서 가을에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수심이 깊으면 저질에 퇴적된 인이 표층으로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수심이 얕으면은 쉽게 확산되지만 수심이 50m 이렇게 넘어가면은 저질에 가라앉은 인이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인이 용출이 되죠. 이게 서서히 표층으로 올라오는데 표층으로 확산되는 게 너무 느려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호수가 바로 소양호입니다. 소양호도 그 유역에서 굉장히 인농도가 높은 흙탕물이 여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농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호수에 골고루 잘 혼합이 되는 그런 얕은 호수라면은 굉장히 부영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호수인데 굉장히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심이 100m 가까이 되니까 한번 가라앉은 인이 표층으로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올라오더라도 10m, 20m 올라오다가 다시 침전이 되고 이런 거죠. 또 여름에는 좀 플랑크톤이 좀 성장을 합니다만 가을만 되면 전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인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은 인 농도가 같은 그 강물이 호수로 유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가 낮아지고 수심이 얕은 호수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것은 그 저질에서 인이 쉽게 재용출돼서 식물 플랑크톤에 재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호수의 모양, 또 호수의 모양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